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흘도 안 남은 가운데 하노이 현지에 도착한 북한 의전 실무팀이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체크에 나섰습니다. 북미는 이번 주 중반 의제를 다룰 실무 협상을 진행합니다. 네, 합의문이 어떻게 채워질지 주목되고 있는데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로 목표를 낮춰 잡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북미 정상회담 6월 27일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양국의 의전 담당 실무진이 벌써 하노이에 도착해서 점검 사항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상견례를 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자, 먼저 북한 측 김창선 부장을 위주로 한 북한 의전팀 열심히 좀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 이번 세 번째 해외 방문인 것 같아요.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네. 제일 순위가 경호, 의전, 안위에 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뭘 주로 신경 쓴다고 보십니까? 예,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경호 문제이겠죠. 북한은 이제 백두 혈통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고 작년에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판문점이라고 하는 이게 제한된 공간에서마저도 이제 철통 경호를 펼쳐서 눈길을 끌었었는데 지금 또 오픈된 공간이죠. 오히려 베트남이라고 하는 또 해외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더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작년 싱가포르에서도 북한의 경호팀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조금 놓친다고 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기도 했거든요. 그때의 교훈을 좀 삼아서 아마 경호에 좀 만전을 기할 것이라 보고요. 예. 그리고 뭐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주치의가 어떻게 따라가려는지 모르겠지만 해외에 나가는 것이고 예. 어느 나라나 최고 지도자가 해외에 갈 때 이제 비상시에 건강 문제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긴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호 문제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 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좀 특별한 준비들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1박 됩니다. 2일이잖아요. 음식 같은 것도 북한에서 그렇죠. 공수를 해옵니까? 예, 그렇죠. 작년에도 이제 공수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먹는 것, 물까지 다 이제 공수를 해올 것으로 물도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마저도 이제 보이지 않도록 보안에 붙여가지고 그것도 이제 경호의 큰 틀에서는 경호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아마 다각도로 좀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서 그 판문점 철통 보안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게 판문점 철통 보안할 때 쭉 차 옆으로 사람이 같이 직접 뛰면서 그 호위를 했던 그 사람들이 뭐 호위사령부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호위사령부 소속이죠. 그 관련된 지금 또 호위사령관의 부사령관도 이번에 베트남에 입국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 네, 입국한 그 북한 측의 인사들 면면을 보면 좀 어떤 식으로 좀 준비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뭐 가장 이제 중요한 사람이 이제 의전 쪽 담당하는 사람이고 경호 쪽 담당하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어제야 이제 김혁철이가 가야 되니까 김혁철이는 뭐 내일 모레 이제 간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비건 대표하고 의전 문제 가지고 마무리를 할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지금 우리 정대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뭐 의전이 중요한 거니까 의전 경호가 핵심이죠. 그래서 의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말씀을 다 하신 거고 경호 문제는 결국은 이제 박철규인가요? 이 사람이 김철규요. 이 사람이 지금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번에 뭐 갑자기 등장한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작년도 4.27 판문점 선언 그때도, 그다음에 이제 평양에서 우리 3차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그때도 이제 북측의 경호 책임자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회담했던 사람이고요. 싱가포르에서도 이 사람이 이제 지금 김창선이하고 같이 가서 준비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이미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좀 특이하다라고 하면 작년도에 6월 12일 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할 때는 이 사람들이 한 2주 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날짜를 뭐 대충 계산해 보니까 5월 28일 날 도착했으니까 한 14, 15일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한 10일 정도 되거든요. 15일, 12일 정도 되는데 왜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냐면 싱가포르는 딱 하나고 뭐 다른 일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1박 2일에다가 또 베트남에 대한 국빈 방문 이것까지 있고 게다가 지금 뭐 이곳 저곳을 지금 방문해서 산업시찰도 하겠다고 하는데 조금 늦게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그래요. 어느 정도 의전 경호에 대한 노하우가 쌓였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1차 회담. 물론은 이제 싱가포르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달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본토를 떠나서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신경을 많이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보름 전에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노하우들이 좀 쌓여서 이제는 뭐 보름 전에 안 가도 되긴 될 거고 또 베트남 현지에 대사관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직원들이 뭐 필요한 일부 기초적인 작업들은 다 해놓은 상태에서 가지 않았겠는가라고 봅니다. 예, 일단 의전 경호 총괄은 김창성 국무위원회 부장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여러 곳을 둘러봤다고 하는데 눈에 띄는 게 이 하노이에 한 40km 떨어져 있다고 하죠. 예, 삼성공장 주변을 좀 둘러봤다 합니다. 이건 뭐, 그러니까 김창선이 먼저 가는 곳이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 정말 삼성공장 방문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직 뭐 삼성공장 측에서는 그런 통보 받지 못했다 이렇게 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서 북한이 지금 IT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IT나 첨단 산업의 이제 핵심 가장 이제 많이 융성에 있다고 할 것,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까요? 그게 삼성전자 공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변도 둘러봤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뭐 북한군 묘역, 인근에 있는 북한군 예. 박장성 묘역을 둘러보는 것이냐, 예, 삼성전자를 맞습니다. 가는 것이냐 지금 그래서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만약 간다고 한다면은 그게 모르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이게 간다는 게 우리 남측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죠. 그래서 북한 측에서도 좀 세심한 준비가 좀 필요한 것이고 우리 측에서도 좀 받기도 뭐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남북 경협이 이제 본격화될 때 북한에서는 그냥 개성공단에 들어오듯이 그냥 경공업이나 제조업 말고 이런 첨단 산업 공장들도 좀 보내오고 우리 4차 산업으로 단번 도약하는 데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은연중의 메시지가 또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도 조금 검토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4차 산업으로의 무슨 단번 도약을 지금 북한이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근데 그 전에 1차,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건너뛰고 4차 산업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어떤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3차 산업,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 4차 산업으로 단번에 갔을 때 그게 질적인 성장이 될 것이냐, 그건 또 의문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면들까지도 만약 나중에 남북 경협을 하게 된다면은 다 이제 같이 설명을 하고 이제 같이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창선 부장이 베트남에서 이제 베트남과 중국 접경 지역에 있는 철도도 좀 둘러봤다고 해요. 때문에 이제 뭐 오는 방법이 뭐 참매 1호를 통한 비행이 아니라 특별 열차를 타고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철도 길을 좀 둘러보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연막 작전을 쓰는 건지 정말 그러게요. 사전에 한번 그쵸. 점검하는 건지 저도 지금 좀 헷갈리는데요. 광주에서 하룻밤을 못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철도 그 마지막 종착역도 이제 확인도 했고 또 광저우에서 하루를 이제 또 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막 작전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광저우 들렀다가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하노이로 들어오는 이 계획을 세운 건지 헷갈리긴 하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은 해요. 북한에서 참매 1호기 타면 한 2,700km밖에 안 되니까 한 3시간 반이면 충분히 도착하거든요, 하노이에. 예. 그런데 지금 21세기도 지금 한참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예. 거의 70시간 가까운 그 시간을 투자해서 철도로 이동을 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회의감은 있어요. 물론 자기 할아버지 때 광저우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간 전력.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할아버지의 향수를 북한 주민들한테 심어준다는 것은 있지만 예, 예. 정말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게 전 세계적인 이벤트가 될 겁니다. 아마 뭐 하여간 70시간 가까이 되면 이게 한 사나흘 되는 거잖아요. 아마 전 세계의 그 대사변이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광저우를 간 것은 광저우에 2,700km의 안전성이 있지만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또 광저우라고 하는 데가 계획 개방의 본산지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루 둘러보고 이렇게 가는 방안도 있겠다. 그러면 사실상 기종이 좀 노후화됐기 때문에 참매 1호도 연료도 좀 주입도 하고 조금 안정도 취하고 그리고 중국의 계획 개방 도시를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하노이를 간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중국에 갔을 때 철도와 관련된 곳을 둘러봤잖아요. 아마 그러면 이 중국의 철도 산업의 전반적인 교통 제어망하고
베트남의 교통 제어망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오히려 의미를 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하여간 뭐 철도로 가는 건 좀 회의적인. 북미 정상회담은 워낙 이제 뭐 이게 가려진 게 네,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네. 맞추는 재미가 사실 쏠쏠해요. 우리 정 교수님은 또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도 이제 김 교수님과 비슷하게 과연 열차로 가는데 그 3박 4일 이상 걸리는 일정이 경호 문제가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까 그런 선택을 할까 조금 회의감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열차로 간다고 한다면은 북한이 철도 도로 연결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어쨌든 경유해서 가는데 특별 열차를 이용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일정 구간에서는 중국의 고속철, 까오티가 굉장히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중국에서는 또 심양에서 평양까지 까오티에 놔주겠다고 뭐 러브콜을 보낸다는 여러 주변 정황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고려할 때 중국의 뭐 선진 고속철 체계를 뭐 경험해 본다. 이제 그런 이벤트들까지 같이 들어가서 광저우도 보고 한다면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온전하게 평양에서부터 과거 이제 할아버지가 갔던 길처럼 광저우까지 열차 타고 가고 또 뭐 주변에서 특별기 타고 들어가는 그런 이벤트를 오히려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목적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우리가 얼른 생각 오면 고속철 깔려 있으니까 그냥 그쪽으로 해서 뭐 베이징에서 광저우까지 고속철로 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전용 열차를 갖고 가거든요. 그럼 전용 열차를 고속철도 위에 올리면 얘가 그렇게 시속 350km씩 내느냐고요. 못 내요. 여전히 60km, 80km밖에 못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엄청 걸릴 텐데 그 사이에 중국 사람들 한 2, 3일 동안 그 교통으로 인한 그 통제로 인한 그 받을 수 있는 그 스트레스 불만 그건 어떻게 해소할 거냐고요. 물자나 다른 제가 볼 인력들은 먼저 오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만 그 고속철을 이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자체가 고속철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가면 오히려 뭐 큰 의미는 없죠. 고속철을 이용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정대진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속철 문제나 삼성전자 방문은 예. 올해 꽃피는 봄이 왔을 때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삼성전자 본사도 가보고 공장도 가보고 부산까지 그냥 고속철도 한번 타보고 그러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예. 봐요. 오히려 베트남 가서 봐야 될 엄청난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예비로 남겨놔야 우리도 보여줄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아까 전에 그 의전 경호 관련해서 이 정도 시간이 좀 촉박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네, 이제 네. 실무 협상 의제와 관련해서 네. 20일 이르면 이제 다시 한번 만날 것 같아요. 이번에 제대로 된 합의문을 좀 만들어 보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늦었죠. 이미 많이 늦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비건이 북한을 들어가서 김혁철이하고 2박 3일 동안 뭐 뭔가 나올 것 같았는데 사실상 그때 이제 얘기한 것은 할 얘기 다 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입장 개진만 했는데 그 입장 개진한 거 보니까 한 12가지 정도 되더라. 그럼 입장을 개진했는데 합의된 것들이 뭐가 나와야 되는데 합의된 것은 이번에 만나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번에 만나서 언제 하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가능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능하면은 이 공백, 그러니까 블랭크죠. 블랭크를 채운 상태에서 아마 주고 싶어 할 거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블랭크를 많이 남겨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의 그 적극적인 성격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그 공동선언문이든 합의문이든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도의 제가 전술을 지금 북한이 쓰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많이 늦었죠. 그게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트럼프 리스크라고 또 맞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어찌 보면 이번에 많은 공백을 가지고 정상회담 회담장 담판장에 가게 되면 그 후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좀 뭐 흐름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방면으로 좀 일정 부분 많은 제재를 해제해 주거나 이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게 이제 워싱턴에서 우려하는 바이죠. 그리고 작년 6.12 북미 정상선언에서도 우리도 좀 놀란 게 사실은 한미 군사연습을 연기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즉흥적으로 좀 나온 결정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많이 당황을 했는데 북한이 바로 노리는 바는 그것이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을 좀 파고들어서 최대한의 많은 이익을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얼마만큼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양자의 입장이 좀 그래요. 북한 같은 경우는 죽어서라도 지키겠다고 하는 쪽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빨리 덮고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쪽인데 그렇게 양자가 붙었을 때는
보통 역사적으로는 죽어서라도 지키겠다는 쪽이 조금 더 많이 얻고 지키는 쪽이죠. 김정은 위원장은 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사활을 걸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대비해서 얼만큼 많은 준비를 했을까? 김정은 위원장의 단어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잘 파악해서 대응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은 회의감들을 좀 의구심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낙관론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회담 굉장히 성공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최근에 했던 발언을 보면은 우리는 단지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이 있어서 이게 비핵화가 아니라 핵 동결로 그냥 이번에 회담에서 그렇게 마무리 지어버리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예,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마지노선은 비확산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본토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자신들의 핵을 가지고 있는 그 안보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북한 영토 밖으로 핵물질이나 핵무기가 퍼져나가지 않는 것, 그 비확산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그리고 올해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확산하지 않겠다, 전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단어는 이제 그 전에 나온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조금 뭐 북미 간의 마지노선으로 이제 만약 접점을 찾는다고 하면은 그 점일 텐데 그게 근데 국제사회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쁜 합의가 될 수 있는 그쵸. 것이죠. 예. 과연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모가 뭐가 될 건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리스트를 서로 정해놨는데 그걸 뭘 교환할지. 근데 이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스몰 딜을 할 수 있겠죠. 우려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벌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 이후에도 또 추가 협상을 하겠다. 비건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지금 저도 이제 비건 대표가 아마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1차 보고를 한 것 같아요. 1차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마디가 지금 이거였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공부 많이 안 하는 사람인데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저는 많이 앞서요. 예. 사실상 먼저 우리가 아시다시피 엊그제 김정은 위원장의 저 생일날이었잖아요. 생일날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김영철이 그 부위원장은 참배도 안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잠시 참배를 했지만 노동신문에는 안 나왔다고 지금 그 얘기는 하잖아요. 그만큼 여기 올인을 해서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준비를 안 하니까 그걸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능하면은 실무회담에 뭐 별로 합의된 게 없이 블랭크를 좀 많이 남겨가지고 그걸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차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른 생각해 볼 때는 야, 이게 뭐 크게 뭐 결과가 잘 나올 것 같지 않다. 그런데 기대치를 미리 좀 낮춰놓고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정상회담의 결과가 좀 좋으면 내가 떠벌릴 수 있는 게 좀 많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번에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고 검증 폐기가 이제 원래 순서였지만 이번에는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 건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 포괄적인 신고, 과거 핵에 대한 폐기 이렇게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요걸 이제 보고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고를 받고 이 정도 선에서 일단 얘기를 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뭐 지금 북한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지금 많은 것 같은데 이 준비를 하는 와중에 노동신문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비핵화 결단을 부각시키는 글이 처음으로 지금 언급된 부분. 이건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런 글을 실었다고 보십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좀 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어쨌든 비핵화. 그러니까 우린 이제 비핵화라고 읽지만 북한은 어쨌든 핵군축이라고 하는 걸 사실상 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동등한 핵 보유국의 입장에서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것인데 그래 비핵화 의지를 주민들한테 한 번 더 각인을 좀 시키고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다는 것은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에는 많이 공표를 했어요. 뭐 우리 특사단을 비롯해서 문재인 대통령 만날 때나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 대외에는 공표를 많이 하고 정말 진정성 있다 얘기했는데 이제 대내
비핵화 의지가 있다, 진정성이 있는 결단이다라고 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주민들에게 각인시키고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고 특히 또 내부에서도 뭐 군부 세력들이나 뭐 그동안 핵 개발을 했던 사람들은 또 이제 비핵화 과정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좀 있겠죠. 비핵화가 되면 난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해 마음의 좀 준비를 시키면서 그렇더라도 우리 새로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제 사전 준비 작업들이 좀 내부에서도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비핵화 앞에는 조선반도라는 게 당연히 저희들이 말하잖아도 따라가는 겁니까?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선반도의 비핵화죠.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이제 어감의 차이가 있고 내용의 차이도 있죠. 근데 이제 사실상 이게 한 20여 년 흘러가면서 이게 한반도 우리 쪽에서는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철수를 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 내용적으로는 북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에 이제 우리가 고립되어 가지고 협상이 나아가는 걸 뭐 발목이 잡히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 본질은 그렇다는 걸 명확히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노동신문에 모든 주민이 다 볼 수 있는 이 신문에 이런 글을 실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예, 하십니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 아주 말씀을 잘 하셨다라고 보는데요. 그 전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문점 선언이든 평양 선언이 있으면 간단하게 언급은 했어요. 언급은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노동신문의 한 면에 3분의 2 정도를 할애를 했거든요. 그 어마어마하게 예. 장문의 글을 실은 거잖아요. 핵심은 아무래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건데요. 우리 한국만 보수와 진보가 있다라고만 이제 생각하기가 쉽고 북한은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북한 주민들 또 북한의 일부 군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계획개방 같은 경우에 계획개방하자 하는 사람은 여태껏 이제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계획개방이니 자본주의 요소니 이런 게 이제 절대로 안 된다라고 오히려 막 큰 소리 쳐야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성진하는, 그러니까 북한판 보수주의자들이죠. 예. 경제뿐만 아니라 이 핵무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죠. 지난번에는 방향 설정이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비핵화를 향한 로드맵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갈 테니까 우리가 여기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도 불만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처벌하거나 철칙을 가하거나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장문의 글을 실었다라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